국내 유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로 지정된 진양호에 진주시가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달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됩니다. 환경부가 2년 전 경상남도의 동의 없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몰래 편성해 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취수 지역이 10곳 정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일주일을 넘기면서 환자들이 2차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 복귀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오늘도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 개선책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거듭된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의사단체는 폭력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협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909명입니다. 이 중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어제 기준 278건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한편 환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2차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이들 병원의 응급병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인턴 임용 포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밀려드는 환자들로 종일 북적입니다. 이 병원의 평일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50% 이하지만 전공의 진료 거부 이후 85%까지 치솟았습니다. 5개 대학병원을 제외한 부산 지역 23곳 종합병원의 응급병상 가동률은 82%로 평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의병원과 부산의료원 등은 응급실이 100%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특히 중증 환자 수용도 늘었습니다. 대학병원들의 전공의 상황 때문에 환자 수용이 다 못되다 보니 지금 우리 병원으로도 환자가 많이 응급실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중증도도 평소에 대비해서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신규 인턴들의 임용 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50여 명이 인턴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데 이어 부산 백병원에서도 20여 명이 임용 포기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부산 지역 주요 수련병원에서 복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과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들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3일 2만 명 규모의 서울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상당수 개원이가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창원 한마음병원과 창원 파티마병원 등 2차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운영시간 연장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3차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로 전환됐다며 2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의 이송과 전원, 운영시간 연장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시 마산하포구 SMG 연세병원이 최근 경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돼 오늘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지원과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간호인과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진료 병원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동행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은 오늘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불법 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주요 선거구에 대한 공천 일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구 성동갑 후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의 공천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성동갑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한 곳입니다. 중구 성동갑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 전 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이철규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친윤 인사들의 생존과 현역 물갈이 대신 현역 횡재라는 지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심이 겹친다든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오는 29일 본회의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산 의석수 한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석 과반인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진주의 진양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진주 진양호입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은 3.2m, 아래에 있는 철제 기둥을 박아 나무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옹벽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계획한 전체 40km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가운데 2년 전 가장 먼저 준공된 1단계 3.2k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절반가량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진양호 일대 26제곱킬로미터를 국내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 같은 나무 데크와 시멘트 도로 등 모든 시설물 설치와 건축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장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희가 그 출장 가가지고 확인된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이 공정무 신축에 대한 거는 불법이다. 진주시는 사업 추진 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회의 사항인지 검토해보니까 법률 저촉 사항이 없는 걸로 하고 공사를 추진했다. 진양호 수달을 지역 대표 상징물로 선정해 홍보해온 진주시. 하지만 정작 수달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진단하는 연속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KBS가 이번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확인한 결과 물을 공급하는 취수 지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 고갈 등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의 최대 과제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창녕 하만보 하류 강변여과수 시험 취수정입니다. 이곳 주변 3개 지점에 대형 우물을 설치해 하루 45만 톤을 취수하는 것이 애초 환경부의 계획. 하지만 실제 취수 지역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보하류 지점 3곳의 취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보상류, 창녕군 이방면과 남지면, 유어면 등의 취수 지점을 8곳 추가하는 안이 검토됐습니다. 기존 계획에 없던 의령군 지정면과 낙서면의 취수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취수 지점이 기존 3곳에서 13곳으로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취수원 다변화의 또 다른 축인 합천 황강의 바닷물, 복류수 취수 지점도 변경이 추진됩니다. 기존 황강교에서 6km 하류로 내려간 지점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취수에 따른 하천 수위 저하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낙동강 강변 여과수 취수량은 71만 톤으로 늘고 황강은 19만 톤으로 줄어듭니다. 취수량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지하수위 변동량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농업 피해라든지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좀 우려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민들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와 환경 규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취수 지역만 대폭 확대했다고 반발합니다. 우리가 물을 부산에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은 당연히 칼라먹어야죠. 칼라먹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취수구역이 늘면서 주민 반대 지역도 늘어나 의견 수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농사를 짓고 남은 비닐 등의 영농 폐기물 여간 처치 곤란한 게 아니죠. 이런 영농 폐기물을 몰래 태우면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불길에 논이 까맣게 그을리고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쓰레기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은 초미세먼지는 물론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논을 따라 걸으며 걸음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비닐을 꺼내고 준비한 자루는 페트병 등 논에서 주운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불법 소각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함부로 참 태워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 가스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다 마시고 먹고 참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마을 1.4km를 걸으며 수거한 영농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자루 20개 분량입니다. 주워온 쓰레기 가운데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됩니다. 지푸라기 등 잔재물은 파쇄기를 거쳐 거름으로 탈바꿈합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은 12만여 톤. 이 가운데 수거된 폐비닐은 5만 8천여 톤으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비닐은 대부분 태워지는데 이렇다 보니 경남 초미세먼지 가운데 15%가 영농 잔재물이나 쓰레기 등을 태울 때 생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저희 환경부 환경공단에 의뢰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파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적발된 사례는 740여 건.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최근 경남도청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는데요.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모여있는 경상북도가 정부의 기조에 맞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시 뒤집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창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원전 제조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12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경상북도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SMR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관련 소재 부품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부품 인증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진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구축하는 등 원전 기반의 미래 산업도 육성합니다. 경북은 새로운 분야인 SMR 4세대 원전 중심으로 SMR 제작 시험 센터,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차별화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원전 정책이 5년마다 바뀌며 정책 신뢰가 약해지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해결 노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저출생과 사교육 과열의 원인을 일자리 문제에서 찾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나야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18%입니다. 5명 중 1명꼴이 채 안 됩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30.7%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규모의 차이는 임금 수준 차이로 이어집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의 54% 수준입니다. KDI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특징을 지적하면서 고임금의 대기업 일자리 부족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과 저출생 문제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지출이 영향을 받는 등 입시 경쟁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도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이 기업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도를 잘 쓸 수 있는 대기업 일자리가 적어 출산율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기업 규모의 확대가 핵심이라는 게 보고서 결론입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현재 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집중하고 대기업은 규제하고 있어 기업을 키우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대기업 관련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북한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러시아 수출용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들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을 넘겼고 식량과 생필품 등도 들여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있는 군수공장 수백여 개 가운데 30%가량이 가동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수출용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들은 풀가동되고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 6개월 사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컨테이너는 6,700여 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2mm 포탄으로 계산하면 300만 발, 122mm 방사포탄으로 보면 50만 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러시아에 수출했다면 포탄 수백만 발이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수출용 무기에 쓰이는 소재 부품과 함께 러시아에서 식량도 들여와 북한 내 식량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러시아의 북한 포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위성 등 기술 이전 정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발사 무기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관련 시험을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신 장관은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무기 시험용인 동시에 전선 일대에서 도발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며 우리 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한과 비교해 열세인 해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표는 핵 탑재를 위한 것이 분명하고 계속 개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발사한 북한의 군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현재 정상 궤도를 돌 뿐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는 4월 첫째 주 군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기 전에 북한이 4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중식당 동방명주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22일 동방명주의 실소유주인 왕하이준 씨의 인천 자택과 왕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비밀경찰서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주요 해외 도피사범 600여 명을 3단계로 분류해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해외 도피사범 610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죄질과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핵심, 중점, 일반의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와 사이버 도박, 마약 범죄자 등을 핵심 등급으로 분류해 우선 검거할 방침입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과 필리핀, 태국 순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D램 칩을 12단까지 쌓은 36GB 5세대 메모리 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2단으로 구성된 5세대 메모리 칩은 8단으로 구성된 전작인 4세대 메모리 칩보다 50% 이상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제품 개발에 적용된 해당 기술은 칩 두께가 얇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단 적층 확장에 유리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실효성이 낮은 법정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연간 1,5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 인증 257개에 대해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낮은 인증 24개는 폐지합니다. 국제 통용 인증이 있는데도 국내 판매 시 추가로 요구되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나 법 제정 이후 인증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차품질 인증 등이 대상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 해썹 등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66개 인증은 절차를 줄이고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협정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 소관부처의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미국에서 10대 9명이 복면을 쓰고 차량 매장에 들어가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SUV 9대를 훔쳤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질주하며 자신들을 쫓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6시 얼굴을 가린 9명이 고급 차량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보관 상자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이들은 곧 차로 차고문을 밀쳐 부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한 명에 한 대씩 모두 9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 주 경계를 향해 달렸습니다. 시속 180km가 넘는 경찰과의 추격전은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추격전은 결국 사고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고차를 운전하다 붙잡힌 17살 밸런타인은 경찰에 아이들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ids nowadays are becoming more and more brazen to go out and to take a group like this and commit a crime like this. 아직 밸런타인을 뺀 나머지 8명은 잡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9대 중에 6대만 회수됐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찰, 소방관의 경우 전사, 순직하거나 상의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경제 면적이 1년 전보다 1%가량 줄며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경제 면적 조사 결과 전국 경제 면적은 151만 2천 헥타르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논과 밭이 줄어든 이유로는 공장 등 건물 건축이 가장 컸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경제 면적이 전체 18%를 차지해 가장 컸고 경북과 충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꽃샘 추위 속에 벌써 봄꽃이 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올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개화 시기가 빨라진 건데요. 3월 군항제 일정이 나오는 등 꽃 축제 시기도 조금씩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돌담길을 따라 홍매화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매화도 은은한 자태를 뽐냅니다. 관광객들은 빨리 찾아온 봄 소식이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핀다길래 그냥 그래도 가면 한 30번은 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반 이상은 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산에는 아직 흰 눈이 소복한데 아래는 벌써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열흘 전부터 노란 산수유꽃이 앞다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알리는 꽃인 산수유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꽃이 일주일 정도 빨리 펴 가지마다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먼저 피었습니다. 갑자기 따뜻해지는 바람에. 근데 지금 다시 날씨가 추워지니까 약간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엔 이달 초중순 무렵 벌써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10여일에서 길게는 42일이나 더 빠른 개화입니다. 벚꽃도 3일에서 6일 정도 앞당겨 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포근한 겨울이 원인입니다. 올 2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1도나 높습니다. 1월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며 봄꽃 개화가 빨라지면서 남부지방의 봄꽃 축제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는 최근 진주 남강에 일주일 정도 떠있던 누런 거품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자연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남강댐에서 물이 떨어질 때 강물 속에 있던 산소와 유기물이 만나면서 거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는 해마다 있던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가에서 쓰던 비료가 일부 섞여 갈색 거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 시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안된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어제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진주시의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을 절충한 새 조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와 한국우주항공산업 카이가 항공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기존 사천사랑 시티투어와 연계해 카이의 항공우주과학관과 박물관, 항공기 생산 현장 등 체험 과정을 마련하고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8일까지 노도 문학의 섬 작가 창작실에 입주할 작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문학과 영화, 웹툰 등이며 선정된 작가는 다음 달 22일부터 석 달 동안 작가 창작실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은 서포 김만중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한글 소설 구운몽과 사씨 남정기를 써낸 곳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마약 수사통으로 불리는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이 이달 말 36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마약류 예방 전문가로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김대규 계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년까지는 아직 1년여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2월 29일자로 경찰을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경찰 말단인 순경으로 제가 입직한 지가 벌써 36년 7개월째 되더라고요. 제가 경찰 업무를 하면서 물론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개혁을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은 제가 경찰 생활 중에 주로 마약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청소년들 예방 교육에 좀 이렇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요, 제가 마약 수사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점점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마약류에게 접근하는 게 있어요. 제가 경찰 수사, 마약 수사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체험했던 어떤 업무 지식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에 집중해보고 싶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뉴스에서도 이 마약 관련 소식으로 몇 번 인터뷰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그간 이 수사를 해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2021년 5월 달인가요? 우리 경남 지역 그 10대 청소년 56명이 그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이렇게 불순한 목적으로 이렇게 투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이 연루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그 학교에서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떤 이게 대학원에서 그 마약 중독 관련 예방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 업무 지식을 그다음에 현장에 경험했던 지식을 합쳐가지고 청소년 예방 교육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알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모르거나 호기심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마약류 예방 전도사로서의 인생 2막은 어떻게 펼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그 제가 부산에 있는 영산대학교입니다. 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그다음에 대학원 그 마약 중독범죄 심리학과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에 제가 창원 도계동 지역에 그 가칭입니다만은 그 한국 마약 예방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보다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펼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마약 범죄라는 거는요, 이게 중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청소년들이 이 마약류를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마약류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마약류는 중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6년 7개월의 경찰 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마약 예방 전도사로서의 인생 2막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취약 대상 아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초등학교 12곳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이 같은 수치는 전북과 경북, 강원과 전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약 대상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는 157곳으로 집계됐고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 군사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건조 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며 방위사업청은 현대 측에 입찰 감점을 적용했습니다. 프로축구 3부 리그인 창원FC가 오늘 창원축구센터에서 재단법인 출범식과 선수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창원FC는 현판 제막식과 새 유니폼 공개, 선수단 출정 행사를 열었습니다. 2022년 K리그3 시즌 정상에 오른 창원FC는 다음 달 17일 대전 코레일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22일 시작하는 진해군항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제와 삼진 신고 아웃제, 판매 부수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창원시는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진해군항제에서 3년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사천의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층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진보단체로 구성된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는 오늘 경남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의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공동정책 발표와 투표 참여 운동을 하고 다음 달 9일 도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경남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2월 위원회를 열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는 충실한 보도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회는 또 경남의 대학들이 도전한 글로컬 대학의 진행 과정과 청년들이 즐겨볼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을 담은 방송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져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낮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으로 낮아져 춥겠고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11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통영이 12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함양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12도, 남해가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와 함께 기온이 점차 낮아져 토요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